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해자학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제 피해자의 일상적인 패턴에서 찾는 생활 양식 이론, 그 중에서도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의 도입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루틴 액티비티 그 시오리를 봤었죠.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려면 동기가 있는 범죄자, 적절한 표적, 그리고 보호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시공간적으로 이제 만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활동 이론의 남은 핵심 요소들을 마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인 비행적, 일탈적 생활 양식과 범죄 피해의 관계, 즉 이제 그 가해와 피해의 중첩 현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화면을 보시죠. 일상활동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이제 근접성, proximity라는 것입니다. 근접성이라는 것은 피해자 또는 잠재적 범죄 대상, 이게 이제 잠재적 범죄자의 활동 공간과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범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섬이나 철통 보안의 고급 주택가에 있다고 한다면 피해를 당할 확률은 낮아지겠죠. 반대로 유흥가 주변이나 범죄 빈발 지역에 산다면 어떨까요? 잠재적 범죄자가 여러분이라는 대상을 관찰하고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즉, 공간적 근접성이 클수록 범죄자에게 타겟으로 인지될 확률이 높아져서 범죄의 위험성이 급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대상의 유인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잠재적 범죄자가 그 범죄 대상에게 느끼는 물질적 혹은 상징적 욕구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을 뜻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와 방금 산 최고급 탄소 섬유 자전거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면 도둑은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죠? 예. 그래서 물질적 가치가 높거나 범죄자의 특정 욕구를 강하게 자극하는 이런 대상일수록 유인성이 높아져서 범죄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요소입니다. 보호, 감시, 가디언십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있는 범죄자가 있고 유인성이 높은 타깃이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감시가 철저하다면 범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시라는 것은 사람이나 장치, 설비 등을 통해서 범죄 발생을 방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감시입니다. 사람이 하는 감시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가족, 여러 명의 가구원의 수,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죠. 그리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면 이웃과의 친밀도, 낯선 사람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 누구지? 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자율방범대와 같은 주민 감시 체계도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감시입니다. 사물이나 시스템이 하는 감시입니다. 자물쇠를 2개, 3개 채우거나 비상벨을 달고 골목길에 밝은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범죄자들은 철저하게 비용과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런 감시망이 촘촘할수록 범행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체포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비용 증대를 통해 범죄 피해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호와 감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죠. 자, 피해자의 핵심 역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해와 피해의 중첩 현상입니다. 오버랩 현상이죠. Overlap of offending and victimization 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선량하고 무고한 사람만이 피해자가 되고 악독한 범죄자만이 가해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범죄학 데이터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역으로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중첩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해자와 범죄자 간의 일상 활동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동료 교배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성향,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일탈을 일삼는 비행 청소년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범생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처럼 밤거리를 배회하는 다른 비행 청소년과 어울립니다. 이렇게 생활 양식이 유사하다 보니까 서로 접촉할 가능성이 빵빵해집니다. 또한 같은 무리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 취약한 타이밍, 행위 양상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너무 유사한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범행과 피해에 대한 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원인을 또 보자면 피해자와 범죄자가 공간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접근되어 있다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제 불평등 영역에 따른 주거 분리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안타깝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이 나뉘게 되죠.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내가 얼마나 조심하느냐를 떠나서 어디, where,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빈곤하고 인구 밀도가 높고 이사 가는 사람이 많아서 동네가 어수선한 높은 이동성, 이른바 우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양식이나 예방 조치와는 무관하게 범죄를 당할 확률이 쑥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공간 안에 가해자도 살고 잠재적 피해자도 섞여 살기 때문에 공간적 접근성이 범죄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은 가장 극단적인 동일 집단 가설입니다. 아예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단이다. 네. 그래서 오늘 밤 술집에서 A가 B를 폭행해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가 앙심을 품고 친구들을 데려와서 A를 집단 폭행합니다. 네. 어제는 가해자였던 A가 오늘은 또 피해자가 됐죠. 네. 이것을 바로 상호의존적 연쇄라고 합니다. 상호의존적 연쇄.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자신이 동시에 폭력의 표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환경이나 조건이 동시에 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늪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가해, 피해, 중첩 현상을 범죄학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 자, 첫째, 폭력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Subculture of Violence Theory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집단, 예를 들어서 이제 갱단이나 조직 폭력배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나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폭력을 쓰는 것을 당연하거나 심지어 멋있는 문화적 가치로 선호합니다. 이 거친 문화권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본인도 폭력을 써야 하고 범죄자, 그리고 또 그 문화권 안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그 모순에 갇히게 됩니다. 자, 둘째는 방금 배운 일상활동 이론으로도 완벽히 설명이 됩니다.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위험한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근접성과 노출이 상승하게 되죠. 불법적인 물건이나 돈을 많이 들고 다닐 수도 있죠. 유인성이 상승하게 되죠.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못하니 감시와 보호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물려서 가해와 피해의 중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설명은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Rational Choice Theory. 그래서 이건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범죄자들은 생각 없이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선별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 가는 평범한 직장인의 지갑을 뺏으면 당장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겠죠. 근데 만약 마약을 파는 딜러의 돈가방이나 도박장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훔치면 어떨까요?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현재의 불법 행위가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즉 범죄자는 경찰의 개입이나 신고를 막으려는 치밀한 의도로 또 다른 범죄자를 피해자를 선택하는 합리적, 물론 이제 불법적인 합리성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범죄자 입장에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단순히 내피셜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실증적,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노성우 등과 청소년 범죄 범죄 피해 조사 결과를 보시면 금품갈취, 폭행 등과 같은 폭력 비행은 물론이고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피해도 쉽게 당한다는 중첩성이 명확하게 나타났고요. 박순진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폭력 사건을 뜯어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당 부분 실제 동일한 집단이었으며 심지어 내가 피해를 당했던 경험이 나중에 내가 가해 행동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된다는 이른바 폭력의 대물림이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강도의 연구 결과를 봤더니 청소년들을 아예 4개 집단, 둘 다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 피해만 있는 집단, 범죄 집단, 중첩 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함으로써 이 중첩 집단의 특이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누구를 이제 때리거나 훔치는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탈적 생활 양식을 가진 것만으로도 범죄 피해 확률은 수직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비행 청소년 혹은 일탈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활동 패턴이나 동기 혹은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약점, 유죄 사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들을 걸어다니는 표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상생활의 한 유형이 곧 피해의 위험을 부르는 덫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과도한 음주나 약물 남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길거리에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져 있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면 소매치기나 성범죄 혹은 묻지마 폭행의 완벽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 능력, 이게 이제 완벽하게 상실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또 이제 비행 친구의 존재도 치명적입니다. 범죄자들은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을 찾기보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즉 지인이나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내 옆에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내가 그 친구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생활 양식 이론의 구조와 가해자, 피해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중첩 현상의 현실을 이제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서 다룬 개인의 생활 양식에서 시야를 넓혀서 이제 지역사회와 환경이 어떻게 범죄를 잉태하는가에 대한 거시적 이론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는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중첩되는지를 개인의 생활 양식과 일상활동이라는 미시적인 렌즈로 들여다봤지만, 범죄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죄는 항상 특정한 공간과 환경 속에서 발생을 하죠. 자, 여러분도 저 동네는 밤에 가기 무서워, 이 동네는 참 안전하고 살기 좋아 라고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역마다 범죄율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적 차원의 범죄 이론, 피해 이론 세 가지를 이제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시카고 학파와 사회 해체 이론의 탄생입니다. 동심원 이론 아시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볼게 범죄 사회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슈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1920에서 30년대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의 시카고는 산업화로 인해서 엄청난 인구가 몰려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슈와 맥케이는 시카고시의 소년범죄 통계를 지도를 펼쳐놓고 점을 찍어가며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아주 유명한 동심원 모형인데요. 도시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5개의 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제1구역 CBD, 그래서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해서 중심 업무 지역입니다. 창업과 산업의 중심지죠. 자, 제2구역이 트랜지셔널 존이라고 해서 이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이 지역입니다. 공장지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매연과 소음이 심하고 집값이 가장 쌉니다. 최근에 이민 온 사람들, 빈민층, 범죄자들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 제3구역이 노동자들의 거주지입니다. 제2구역에서 돈을 조금 모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제4구역은 거주지대, 주거지대, 제5구역은 통근지대입니다.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주 쾌적한 주거지역이자 교외 통근 지역입니다. 슈와 맥케이가 범죄 지도를 분석한 결과 인종이 바뀌든 시대가 변하든 상관없이 범죄율은 항상 중심부인 제2구역 전이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즉 범죄는 개인의 인종이나 유전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전이 지역 제2구역에서 범죄율이 폭발했을까요? 전이 지역의 세 가지 구조적 특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지독하게 가난합니다. 빈곤. 네. 둘째, 돈만 모이면 다들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버리니까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잦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인종적 이질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 세 가지 악조건이 결합하면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사회 해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사회 해체란 무엇일까요? 자, 가족, 학교, 교회와 같은 지역사회 전통적인 기관들이 붕괴되어서 주민들의 일탈 행동을 더 이상 규제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주민들에게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는 일관된 가치관이나 도덕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일이면 이사갈 곳이니까 동네 애정이 전혀 없죠. 세 번째,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비해서 청소년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문제가 생겨도 동네 주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이것이 바로 사회 해체가 일어난 지역의 민낯이고요. 이곳에서 범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 후반 쇼와 맥케이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아주 멋지게 발전시킨 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샘슨입니다. 그가 주창한 것이 바로 집합 효율성 이론입니다. 기존의 사회해체 이론은 이웃 간의 유대나 친밀도가 없으면 범죄가 생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샘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친한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동네에 비행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사회적 유대, 이웃들 간에 얼마나 자주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빈도입니다. 집합 효율성, 이웃 간의 끈끈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비공식적 통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 자원입니다. 지역 내에서 경찰서나 순찰대 같은 사법기관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공식 통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집합 효율성의 정확한 정의를 보시면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무질서와 같은 문제 상황을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단순히 옆집 숟가락 개수를 아는 친목 도모를 넘어서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니거나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리 동네 일이니까 우리가 나서서 막자라고 자발적으로 개입하려는 집단적 의향입니다. 이 사회적 연결망을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으로 바꾸어내는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집합 효율성입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툭하면 이사를 가버리는 동네, 경제적 취약, 높은 인구 이동 이런 데서는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가 쌓일 틈이 없겠죠. 그래서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에 개입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결국 집합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필연적으로 범죄 발생률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샘슨의 이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바로 스코건입니다. 스코건.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무질서를 꼽았습니다. 이 무질서는 크게 두 가지,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나누어지는데요. 사회적 무질서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꼴불견들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불량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서 어슬렁거리고 낯선 여자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마약을 하는 장면을 동네에서 쉽게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무질서는 환경이 파괴된 형태입니다. 물리적으로 파괴된 형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흉가처럼 버려진 건물, 벽에 그려진 지저분한 낙서, 이걸 이제 그래피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피티 문화가 그렇게까지는 발전을 덜 했는데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래피티 낙서가 이제 난무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데나 널브러져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더미, 이런 게 이제 물리적 무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열악한 구조가 무질서를 낳으면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주민들은 무질서를 보고 우리 동네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범죄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우니까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그게 되죠. 결국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 집합 효율성은 완전히 붕괴가 되고 맙니다. 동네의 정이 떨어지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탈출해요. 이사를 가버리게 되고 동네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그 빈자리를 다시 범죄자들이 채우게 되는 무서운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적 차원의 범죄 피해 이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까지도 있는데요.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같이 설명을 다시 같이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